자, 일단 스포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볼 때 어떠세요? 시상대 맨 꼭대기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눈물 나지 않으세요? 저는 나요. 진짜로요. 스포츠가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저기 서 있다는 것,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는 것, 그게 주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린샤오준한테 화가 난 거잖아요. 이해는 돼요. 저도 처음엔 화가 났으니까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한테도 사연이 있었고 무죄 판결까지 받았던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사람을 매국노라고 부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댓글들을 읽고 또 여러 가지를 더 찾아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린샤오진의 개인적인 사정, 그건 그거예요. 인정해요. 억울한 점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보여준 행동들, 웨이보에 중국 국경절 축하 포스터를 올린 것, 중국을 위해 메달을 따겠다고 선언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드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하지? 서글픔? 허탈함? 왜냐면요,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현대사를 파고들었거든요. 린샤오준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누가 만든 건지, 그걸 알면 알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란이랑 미국 전쟁 소식 들으셨어요? 올해 2월 말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란이 주변 나라 10곳이 넘는 곳에다가 보복 미사일이랑 드론을 쏴댄 거예요. 사우디도 맞고 카타르도 맞고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까지 드론이 날아들었대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날아오는 미사일 534발 중에 494발을 막아낸 나라가 있어요. 요격률 92% 이상. 어디냐고요? 아랍에미리트 UAE요.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미국 패트리어트? 이스라엘 아이언돔? 아니요.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예요. 국회 국방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천궁2가 60여 발을 발사해서 요격 성공률 96%를 기록했대요. 96%요. 미국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이 수치를 찍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탄도미사일이랑 드론이 뒤섞여서 날아오는 실전 상황에서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아, 저 이거 듣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더 대단한 건요, 가격이에요. 천궁2 미사일 한 발에 약 150억 원? 아니요, 15억 원이에요. 미국 패트리어트 최신형 한 발 가격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실전에서 그 비싼 저 미사일을 이 가격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가성비가 미쳤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더 있어요. UAE가 미사일을 쏘다 보니까 재고가 줄었잖아요. 급하게 한국한테 추가 공급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에도 배송에 일주일 걸리잖아요. 근데 미사일을 나흘 만에? 경북 구미에 있는 생산기지가 24시간 풀가동에 들어갔고 엔지니어분들이 밤을 꼬박 새우면서 수십 발을 추가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패트리어트는 납품까지 5년 넘게 걸린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가 요청한 것도 아직 안 왔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70년 넘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쌓아올린 세계 유일의 양산 체계 덕분이에요. 전시에 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준비를 누가 했겠어요? 지금 50대, 60대, 70대이신 그 분들이요. 자, 여기서 제가 왜 갑자기 천궁2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이 미사일이 처음 개발되기 시작한 게 1998년이에요. 기억나세요? IMF 외환위기?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국한테 패트리어트 사다 쓰면 되지 뭐하러 돈 들여서 만드냐 비웃었대요. 근데 그 연구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들,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수없이 반복된 시험을 거치면서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 96% 요격 성공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분들만이 아니에요. 천궁2가 나오기까지의 기반, 그 기반을 누가 닦았는지 제가 진짜 제대로 파보니까요, 이야기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으로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왜 쿠르드족이냐고요? 제가 이번에 이란 전쟁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 민족 이야기를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뼛속까지 느껴지거든요. 쿠르드족은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없어요.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으로서 박해를 받으면서요. 1920년에 서방 국가들이 세브르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쿠르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대요. 근데 3년 뒤에 로잔 조약에서 그 약속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한 거예요. 1987년에는 이라크 정부군한테 화학가스 공격을 당해서 약 18만 명이 학살됐고요. IS가 날뛸 때는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앞세워서 싸우게 했어요. 최전선에 투입한 거죠. 근데 IS를 물리치고 나니까 미군이 철수해버렸어요.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고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이 또 쿠르드족을 꺼내들었대요. 지상군 투입이 부담스러우니까 쿠르드 민병대를 대리 지상군으로 쓰려는 거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 비극이 100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아무리 용감해도 내 땅이 없고 내 정부가 없으면 다른 나라의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건국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면서 온갖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이 나라만은 지키겠다고 전 국민이 군인이 된 거잖아요. 나라가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진짜 가슴이 먹먹했던 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를 알게 됐을 때예요. 1964년이에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시절, 밥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절, 그때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요. 처음에는 의료진이랑 태권도 교관 140명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3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땅에 가서 싸우게 돼요. 왜 갔을까요? 당시 정부는 미국한테 협상 카드로 이걸 썼어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 테니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해달라. 군사 장비를 현대화해달라. 군원이관이라고 해서 미국이 매년 줄여가던 군사비 지원을 유지해달라. 파견된 장병들한테 필요한 물자는 전부 한국 기업한테 사달라.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외교 협상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브라운 각서라는 게 나와요. 미국이 이 모든 조건을 문서로 약속한 거죠. 한국 기업들이 군복이랑 전투식량 같은 군수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시작했고, 김치 통조림이 들어간 한국식 전투식량까지 개발됐어요. 1964년에 64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2년 만에 2,400만 달러로 뛰었대요. 경부고속도로도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에 개통됐는데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베트남에서 미국한테 군사 토목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이고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였겠어요? 5천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그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스물도 안 된 청년들이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나라에서 태어나서 멀리 동남아 정글에 가서 총을 들었어요. 일병 기준 전투수당이 하루에 1달러였대요. 1달러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국내로 보냈어요. 가족들한테요. 근데 베트남만이 아니에요. 1963년 12월 김포공항 출국장에 헬멧을 손에 든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대요. 양복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작업복이랑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파독 광부들이에요. 독일 탄광으로 떠나는 사람들. 비행기를 난생 처음 타본 사람도 많았대요. 8,000km를 날아가서 도착한 곳은 지하 1km 탄광이었어요. 거기서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캤어요. 지열 때문에 갱도안이 40도가 넘었대요. 50kg이 넘는 장비를 이고 다녀야 하는데 그 장비가 체격이 큰 서양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그걸 지고 들어갔어요. 광산에서 인사가 있었대요. 글릭 아우프,
독일어로 살아서 돌아오라 라는 뜻이래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광산에서는 그 인사를 했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장에서 매일매일 그 인사를 나눈 거예요. 파독 간호사 분들도 계셨어요. 20년 가까이 독일 병원에서 일하신 분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당황했대요. 독일어가 안 되니까요. 근데 버텼어요.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버텼어요. 이분들이 번 돈, 자기 먹을 거 빼고는 전부 한국에 보냈대요. 많을 때는 이분들의 송금액이 한국 연간 총 수출의 2%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리고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을 담보로 독일 정부한테서 1억 5,900만 마르크를 빌렸어요. 이게 한강의 기적의 종잣돈이 된 거예요.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서 함보른 탄광을 찾아간 날. 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탄가루 묻은 작업복 대신 모처럼 양복으로 갈아입은 광부 400여 명, 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간호사 50여 명. 이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모여들었어요. 강당에 태극기를 걸고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소절,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목임에서 울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중단됐대요. 박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멀리 타국 땅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진 거예요. 준비한 원고를 밀어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라가 가난한 탓에 젊은이들이 이 먼 땅에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더 이상 연설이 불가능했대요. 강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대통령도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부인도 수행원도 전부 울었대요. 이 장면이 독일 TV를 통해 방송됐는데요. 이걸 본 당시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런 민족과 지도자가 있는 나라라면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는 한이 있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서독 정부가 담보도 필요 없는 재정차관 2억 5천만 마르크를 약속했어요. 눈물이 외교가 된 거예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요.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요. 70년대 후반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중동이에요.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눈을 뜨기 힘들 만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그 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도시를 세웠어요.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79년에는 1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동에 나가 있었대요. 숙소가 컨테이너였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면 밤에도 40도가 넘는 철판 상자 안에서 잠을 청했대요. 돌아눕고 또 돌아눕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내의 얼굴, 아이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버틴 거예요. 월급날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대요. 전부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대학 등록금을 냈고 아들은 처음으로 새 교복을 입었고 평생 새빵살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기와집으로 이사하셨대요. 근데 그 장면들을 당사자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사막에 있었으니까요. 손때 묻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을 때 아들이 보낸 편지, 아빠 나 대학 붙었어.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대요. 눈물이 뜨거운 모래 위에 떨어져서 금방 말라버렸다고. 1979년 한 해에 이분들이 벌어들인 수출이 64억 달러가 넘었대요. 일벌레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근데 그게 일벌레가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향수와 그리움을 눈물로 삼키면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일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백발의 노인이 된 아버지가 옛날 사진을 꺼내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하셨대요. 나는 모래를 퍼나른 게 아니었어. 가족을 쌓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베트남 정글에서 하루 1달러 전투수당으로 싸운 사람들, 독일 탄광 지하 1km에서 살아서 돌아오라 인사를 나누며 석탄을 캤던 사람들, 사우디 사막에서 50도 열기를 견디며 가족한테 편지를 쓰던 사람들, 이분들이 2년, 3년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고국을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대우를 받으면서 버텼어요. 가족 얼굴 한번 못 보고 편지만 주고받으면서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동생 공부시키려고, 나라를 일으키려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포항제철이 됐고, 현대조선소가 됐고, 경부고속도로가 됐고, 반도체 산업의 밑바탕이 됐고,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천공투 미사일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근데요, 린샤오진 이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세금으로 훈련받고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군대 대체복무 혜택까지 받았잖아요. 선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 출전 제한 기간이 길어봐야 1년에서 3년이었고
운동을 아예 못하게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중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중국으로 간 다음에 뭘 했냐면요. 웨이보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을 축하한다고 포스터를 올렸어요. 중국을 위해 메달을 따겠다고 선언했어요.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면요.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수도 없이 침략해온 나라잖아요. 6.25 전쟁 때 수십만 중공군을 보내서 통일 직전이었던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동북공정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한테도 사연이 있었고 무죄였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몇 년 동안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 고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대우를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놓지 않았던 분들, 가족 얼굴도 한번 못 보고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그 시대 분들,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형제자매 공부시키기 위해 모든 걸 참았던 그분들에 비하면 국적을 바꾸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사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다시 천궁2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지금 진행형이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졌잖아요.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데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일본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유럽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유럽행 천연가스를 끊겠다고까지 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조용히 원유 600만 배럴을 확보했대요. UAE 푸자이라 항구에서 400만 배럴, 그리고 한국 내 UAE 공동 비축분에서 200만 배럴. 푸자이라가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항구예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해도 영향을 안 받는 곳이에요. 돈 주고도 기름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름을 확보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천궁이 미사일과의 교환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미사일을 주고 UAE는 원유를 줬다. 서로 가장 절실한 걸 교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중동 전체가 한국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대요. UAE, 사우디, 이라크는 긴급 추가 조달을 요청했고 아직 계약도 안 한 카타르 같은 나라까지 신규 계약을 하면서 빨리 달라고 한대요. 카타르는 원래 미군 기지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미군 기지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천궁2를 찾기 시작한 거고요. 이 UAE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격 미사일 보충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한테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번에 중동에서 중국산 방공망이 어떻게 됐냐면요. 처참하게 뚫렸대요. 이란에 배치돼 있던 중국산 레이더랑 방공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이전에도 파키스탄에서 중국제 무기가 불량이라는 보고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파키스탄 전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중국제 무기는 전차 탄약 미사일 할 것 없이 전혀 쓸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을 정도래요. 그래서 중국 바이두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천궁 미사일이 어떻게 중국을 꺾고 중동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 중국 사람들이 직접 분석한 거예요. 한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정식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미국의 전자 기술이랑 한국 자체 IT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분석했대요. 반응 시간 5초 미만, 운영 인원 3명. 유럽이나 미국의 비슷한 시스템은 15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한테서 장비를 들여와서 무단으로 뜯어보고 베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가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항상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천궁2 활약을 보고 이렇게 썼대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게 만든 건 중동에서 누가 폭격당했다는 뉴스가 아니다. UAE의 어느 사막기지에서 천궁2가 밤하늘로 치솟고 화면에서 날아오던 점들이 사라지는 그 장면이다.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단 한 번의 실전 요격으로 수십 년간 미국, 러시아, 유럽만의 클럽이었던 그 문을 쾅 열어버렸다. 중국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이 UAE한테 고장 접수 후 24시간 안에 기술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대요. 유럽산 비슷한 시스템은 평균 대응 시간이 72시간이래요. 심지어 한국은
실전 요격 성공률이 계약 수준에 못 미치면 다음 미사일 구매 때 30% 할인을 해준대요. 무기 거래에 이런 보증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올해 중동방산 전시회에서는 중국이 190개의 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 참가를 했는데 사람들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대요. 한국 블랙이글스가 중동방산 전시회 역사상 처음으로 에어쇼를 해서 태극 문양을 하늘에 그렸는데 현장이 통째로 뒤집어졌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겠어요? 1960년대 뭣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중화학공업을 일으키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조선소를 세우고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만들겠어. 근데 해내셨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고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보낸 송금으로 공장을 세웠고 사우디 사막에서 50도 열기를 견디며 벌어들인 외화로 산업 기반을 쌓았어요. 그 위에서 미사일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IMF 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천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험 발사 중에 폭발 사고로 다치거나 희생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가족도 있었을 거고요.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2026년에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국가들이 한국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미사일을 달라고요. 흙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에요.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지금 80대, 90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분들이 목숨 바쳐서 만든 거예요. 피땀 흘려서 만든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과거가 만든 것이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쿠르드족을 보세요. 4천만 명이나 되는 민족인데 나라가 없으니까 100년째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2000년 가까이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올릴 수 있고 천궁투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 수 있고 K-팝으로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군가가 그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 세대가 독일 탄광에서 베트남 정글에서 사우디 사막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 크고 작은 연구소와 공장에서 목숨 걸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존중해야 해요. 근데요, 저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출산율 전 세계 최저, 어르신들의 생활 문제, 세대 간 갈등, 청년 실업, 솔직히 말하면 답답한 거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6.25 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됐을 때 일어났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짜리 세계 최빈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었잖아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이겨냈잖아요. 뭣도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세계 1위를 만들어냈잖아요. 항상 위기가 왔고 항상 이겨냈어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젊은 창업자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것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리고 이제 K-방산까지. 어려움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희망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저도 힘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지만 제 목소리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이야기 찾아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파독 광부 출신이시거나 중동 파견 근로자 출신이시거나 베트남 참전 용사이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자녀분이시라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젊은 세대도 믿어주세요. 아직 부족한 거 많지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려주신 이 나라 잘 지켜나갈게요.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길었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